1698년 숙종 24년의 어느 늦은 밤, 창덕궁의 가장 깊은 곳 왕의 침전에는 묘한 냉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절대 군주 신하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쥐락펴락하던 숙종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성입니다.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건 살아있는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241년 전 영월의 차가운 강물에 버려진 한 소년의 시신이었죠. 여러분, 심리학자 칼 융은 그림자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겉으로 드러난 밝은 모습 뒤에는 반드시 숨기고 싶은 어두운 인격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서 혹은 너무 끔찍해서 무의식의 지하실에 가둬버린 기억들. 하지만 융은 경고했습니다. 그림자를 직면하지 않으면 그림자는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온다. 조선 왕조에게 그 그림자는 바로 단종이었습니다. 세조가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다는 이 원죄. 이것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명치 끝에 걸린 가시처럼 200년이 넘도록 왕들을 괴롭혔습니다. 말해서도 안 되고 기억해서도 안 되는 이름. 노산궁. 그는 왕이 아니라 역사에서 지워져야 할 실패한 데이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희대의 정치 천재이자 냉혹한 승부사였던 숙종이 이 금기된 상자를 엽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모가 아닙니다. 죽은 소년 왕을 살려내라. 단 내 조상 세조의 명예는 건드리지 말고. 이게 무슨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소리일까요? 자신의 조상을 살인자로 만들지 않으면서 그 살인자가 죽인 피해자를 성인으로 추대한다? 이 논리적 모순, 이 불가능한 방정식을 숙종은 어떻게 풀었을까요? 오늘 조선왕조 심록은 조선 역사상 가장 고난도의 심리게임을 추적합니다. 241년 묵은 시체를 꺼내 자신의 권력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든 숙종의 섬뜩한 정치공학. 그리고 권력의 칼날 앞에서도 끝내 부서지지 않았던 인간의 양심, 그 마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프로이트의 억압이론부터 공자의 정명론까지 동서양의 지혜를 빌려 그날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241년 동안 봉인되었던 그 위험한 진실의 문을 엽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성은이 마음껏 하이다. 1457년 강원도 영월 청령포. 이곳은 자연이 만든 완벽한 감옥입니다. 삼면은 깊은 강물이고 뒤는 칼날 같은 절벽이죠. 여기에 17살 소년이 던져집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만백성의 어버이였던 왕 단종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이름은 노산군. 세조는 조카에게 노산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노나라 노, 매산.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이 노자에는 미련하다, 둔하다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즉, 산처럼 미련한 놈이라는 뜻입니다. 왕위를 뺏고 쫓아내고 그것도 모자라 조카의 이름에 바보라는 낙인까지 찍어버린 겁니다. 왕위 찬탈을 정당화하기 위해 단종을 어리석고 무능한 왕으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세조의 음흉하고 모욕적인 의도가 여실히 보여지는 군우입니다. 참으로 잔인한 삼촌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가 말한 파놉티콘을 아시나요? 중앙의 감시탑에서는 죄수가 다 보이지만 죄수는 간수를 볼 수 없는 원형 감옥 구조죠. 청령포로 유배간 단종의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비록 물리적인 감옥 창살은 없었지만 그는 온 조선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시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 들려도 혹시 금부도사가 사약을 들고 오는 건 아닐까? 하며 몸을 떨었겠죠. 이때 단종이 겪었을 심리 상태는 마틴 셀리그먼이 말한 학습된 무기력의 극치였을 겁니다. 어제는 삼촌 금성대군이 죽고 오늘은 장인이 죽고 내일은 나를 따르던 내관이 죽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항도 도망도 심지어 화를 내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반복되는 충격과 공포는 인간의 자아를 서서히 파괴합니다. 그는 살아있으나 이미 영혼은 죽어버린 좀비와 같은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차라리 죽음이 자비롭겠구나. 숨을 쉬는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이라니. 수양숙부, 정말 이 조카의 목숨이 그토록 탐나셨습니까? 다 가져가세요. 이 지긋지긋한 공포만 끝내준다면. 흔히 단종이 청령포에서 죽었다고 알지만 홍수 때문에 관풍원으로 옮겨가 최후를 맞습니다. 실록은 자살이라고 적었습니다. 노산군이 스스로 목을 메었다. 하지만 이것은 권력을 가진 승리자가 기록한 비겁한 알리바이입니다. 당시 영월의 모든 백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들이닥쳐 활 시윗줄로 목을 졸랐다는 것을요. 창문 틈으로 그 비명 소리를 들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침묵의 카르텔이었습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폭력이 진실을 짓밟을 때 개인은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잔혹한 증거였죠. 그렇게 10월 21일 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윗줄이 17세 소년 왕의 목을 감았습니다.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숨이 끊어졌지만 죽음조차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조는 조카를 죽인 것으로도 모자라 그 시신마저 강물에 던져버리라 명했습니다. 그러자 단종의 시신은 차가운 동강에 버려졌습니다. 퉁퉁 불어 떠오른 17살 소년의 시신 위로 까마귀 떼가 검은 구름처럼 내려앉아 살점을 쪼아댔습니다. 그 참혹한 광경을 보고도 조선의 그 어떤 고관대작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조가 내린 어명 때문이었죠.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여러분, 맹자는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 즉 기이라고 했습니다. 그 한 장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끄러움과 측은지심입니다. 세조는 권력을 쥐었지만 조카를 죽이고 시신마저 짐승의 먹이로 던져줌으로써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런 존재를 관견, 즉 가슬승계라고 부릅니다. 겉모습은 왕의 골룡포를 입었으나 그 내면의 인류는 짐승만도 못한 상태로 타락한 것이죠. 하지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 인간의 불씨를 지키기 위해 움직인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월의 호장, 어문도입니다. 그는 정승도 판서도 아닌 말단 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 어문도의 마음속에서는 왕의 명령보다 더 무서운 하늘의 명령, 천명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치셨습니까? 저건 역적의 시신입니다. 손을 대는 순간 우리 가문은 아주 끝장이라고요. 이놈아, 저것이 정녕 역적으로 보이느냐? 내 눈에는 그저 억울하게 죽은 어린아이로 보일 뿐이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불인인지심, 차마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이라고 했다. 사람이 사람의 참혹함을 보고도 차마 외면한다면 그게 어찌 사람이겠느냐? 우리가 오늘 저 시신을 묻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서 숨쉬는 송장이 될 뿐이다. 자, 어서 서두르자! 어문고를 움직인 것은 어떤 계산이나 이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맹자가 말한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보면 누구나 달려가 구하듯 강물에 버려진 어린 왕의 시신 앞에서 터져나온 본능적인 측은지심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성리학적 질서로 볼 때 이것은 우주적인 역설이었습니다. 궁궐에 있는 세조는 힘으로 왕이 되었으나 도덕적으로는 소인으로 전락했고, 진흙탕 속에 있는 어문고는 가장 낮은 신분이었으나 목숨을 걸고 의를 행함으로써 도덕적인 군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가장 높은 자는 땅으로 추락했고 가장 낮은 자는 하늘에 닿은 것입니다. 어문도는 남들의 눈을 피해 미리 준비해 둔 관을 지게에 지고 어둠 속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눈밭을 헤치고 노루가 앉았던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시신을 묻으며 그는 통곡했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장례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져버린 조선의 삼강오륜을 이름 없는 시골 관리가 맨손으로 다시 세운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전하, 부디 편히 가시옵소서. 지금은 역적이나 손가락질 받지만 하늘의 그물은 성그러도 빠뜨리지 않는 법. 전하, 언젠가 반드시 이 흙무덤이 조선에서 가장 높은 곳이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어문고의 이 예언 같은 독백은 241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을 건너 숙종의 귀에 닿게 됩니다. 숙종이 단종을 복위시키며 어문도를 충신으로 추대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숙종의 시의 베풀미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짐승의 길을 걸었던 왕실, 세조의 후손이 인간의 길을 걸었던 백성, 어문고에게 바치는 뒤늦은 참회로 기자. 우리 왕실도 이제야 비로소 짐승에서 인간이 되려 한다는 처절한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그 밤 동강의 물결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누가 진짜 왕이고 누가 진짜 죄인인지를 말입니다. 어문고의 밤은 끝났지만 조선 왕들의 긴 밤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세조의 뒤를 이은 예종, 성종, 중종, 선조, 효종. 이들은 모두 불면증 환자였습니다. 단종의 원혼이 나타날까봐? 아니요. 정통성이라는 유령 때문이었습니다. 가끔 용감한, 아니 눈치 없는 신하들이 상소를 올립니다. 전하, 이제 그만 단종을 복위시키시옵소서. 백성들이 원하나이다.
이 말을 들은 왕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딜레마와 유사합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나를 낳아준 아버지, 즉 조상 세조를 죽이고 부정해야 하는 상황. 단종을 왕으로 인정하면 그를 쫓아낸 세조 대왕은 역적 찬탈자가 된다. 그럼 그 후손인 나는 역적의 손자? 가짜 왕? 이 끔찍한 논리적 결말 때문에 역대 왕들은 이 문제를 덮고 또 덮었습니다. 이들이 겪은 심리 상태는 레온 페스팅거가 말한 인지부조화입니다. 도덕적 양심, 단종은 억울하다와 현실적 이익, 세조를 지켜야 한다가 충돌할 때 인간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때 왕들이 선택한 해결책은 합리화였습니다. 단종은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희생양이었다.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 그들은 200년 동안 진실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덮어둔 상처는 썩기 마련입니다. 구름이 터지기 직전 칼을 든 의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숙종입니다. 정치적인 이유 외에도 숙종을 떨게 만든 아주 개인적이고 본능적인 공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두창, 천연두입니다. 숙종은 13살에 천연두를 심하게 앓았습니다. 죽다 살아났죠. 그런데 당시 조선 사람들 사이에는 무시무시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천연두는 억울하게 죽은 왕자마마의 원혼이 옮기는 병이다. 숙종은 생각했을 겁니다. 내 몸에 난 이 흉터, 그리고 내 아들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이유. 혹시 영월에 있는 그 단종의 저주가 아닐까? 융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사라고 합니다. 자신의 내면적 불안을 외부의 초자연적 대상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숙종이 단종을 포기시킨 건 어쩌면 밤마다 꿈에 나타나는 저주의 그림자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한 나약한 인간의 살풀이 구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숙종. 여러분은 그를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드라마에서 보던 장희빈의 침 아프게 쌓여 사랑물음이나 하던 우유부단한 왕? 천만에요. 그는 조선 왕조 500년을 통틀어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잔인하며 가장 변덕스러운 정치 구단이었습니다. 그는 14살 어린 나이에 즉위했지만 수렴청정 없이 바로 친정, 직접 통치를 시작할 만큼 태어날 때부터 왕의 DNA를 타고난 천재였습니다. 그의 통치 스타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양이와 쥐의 게임입니다. 고양이는 쥐를 바로 잡아먹지 않습니다. 잡았다 놓아주고 다시 잡으며 극한의 공포를 즐기죠. 숙종에게 신하들은 딱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황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판을 통째로 갈아엎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정권을 교체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어제 영의정이었던 자가 오늘 아침 역적이 되어 사약을 받고 어제 유배지에서 죽어가던 죄인이 오늘 정승이 되어 한양으로 금연양하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공포 정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1680년 경신왕국입니다. 남인의 영수어적이 왕의 허락도 없이 기름 먹인 천막을 빌려다 썼다는 이유 하나로 숙종은 남인 정권을 하루아침에 멸문지화 시켜버립니다. 감히 내 물건을 탐내? 너희는 욕심을 품었다. 아주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거대한 역모 사건으로 키우는 능력. 이것은 철저히 계산된 충격 요법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1689년 기사왕국 때는 또 어땠습니까? 자신이 그토록 총애하던 서인을 하루아침에 내치고 장희빈을 중전으로 앉히며 남인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이때 서인의 거두 송시열이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신하들은 미칠 지경이었겠죠. 왕의 기분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요. 전하께서 오늘은 웃으시지만 내일은 내 목을 베실지도 모른다. 이 예측 불가능성이야말로 숙종의 절대 권력을 지탱하는 핵심 비결이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면 숙종은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적 통제광의 면모를 보입니다. 그는 신하들이 자신 외에 다른 권력 붕당을 갖는 꼴을 못 봤습니다. 나만 바라봐라. 나만 믿어라. 내 기분에 따라 너희의 생사가 결정된다. 신하들은 왕의 눈썹 하나만 까딱해도 오줌을 지리는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진 쥐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숙종에게 단종 복위는 단순한 도덕성 회복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신하들을 공포로 제압한 상태에서 이제는 그들에게 자발적 충성심까지 얻어내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나는 힘으로 너희를 죽일 수도 있지만 도덕으로 너희를 감동시킬 수도 있다. 내 조상 세조는 칼로 왕이 되었지만 나 숙종은 붓으로 역사를 다시 쓴다. 단종 복위는 흐트러진 왕권을 바로잡고 자신의 도덕적 권위를 세조보다 더 높은, 아니 역대 그 어떤 왕보다 더 높은 성군의 위치로 끌어올리려는 숙종의 셀프 대관식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이 화려한 쇼에 조연으로 동원되어 전하, 성군이십니다. 를 외칠 수밖에 없었죠. 숙종은 무서운 감독이자 주연 보아라. 배우였습니다. 죽은 단종을 살려내는 힘이 나에게 있다. 죽은 자도 살려내는 내가 산 너희들을 죽이는 게 대수롭겠느냐? 과인의 뜻에 토달지 마라. 과인의 말이 곧 법이고 과인이 곧 역사니라. 알겠느냐? 1698년 단종 복위가 결정되던 바로 그해 숙종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송시열, 노론의 영수이자 조선 유학의 거두. 하지만 몇 년 전 숙종 자신이 직접 사약을 내려 죽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숙종이 갑자기 송시열을 문묘, 성균관 사당에 배양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자기가 죽여놓고 이제 와서 조선 최고의 성인으로 모시겠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일까요? 이것은 그레고리 베이트슨이 말한 이중 구속 전략의 결정판입니다. 상대방에게 모순된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기술이죠. 숙종은 당시 집권 세력인 노론에게 이렇게 속삭인 겁니다. 너희들의 스승 송시열, 내가 죽여서 믿지? 미안해. 대신 내가 그를 성인으로 만들어줄게. 그리고 그가 평생 소원하던 단종 복위도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내 충성스런 개가 되어라. 이것은 거래다. 나는 너희에게 명분을 주고 너희는 나에게 권력을 주면 되는 법. 죽은 송시열과 죽은 단종은 말이 없다. 그들을 이용해서 너희들의 목줄을 쥐어잡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과인의 정치니라. 이 소름 끼치는 계산. 숙종은 죽은 정적 송시열과 죽은 왕 단종을 연합시켜 살아있는 신하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버렸습니다. 피냄새 나는 현실 정치를 향냄새 나는 도덕 정치로 포장하는 천재적인 사기극이었죠. 하지만 숙종에게는 아직 넘어야 할 마지막 산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세조의 정통성 문제였습니다. 단종 복위를 결심하게 만든 결정적 사건, 트위러가 있었습니다. 인현왕후 폐위를 반대하다가 숙종에게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죽은 충신, 박태보입니다. 그가 죽은 뒤 한양 바닥에는 기이한 괴담이 퍼졌습니다. 박태보가 저승에서 단종대왕을 만나 통곡했다더라. 단종께서 내 후손 숙종이 어찌 저리 잔인하냐며 진노하셨다더라. 공교롭게도 그 무렵 궁궐 후원에 멀쩡하던 나무들이 벼락을 맞아 쓰러지는 낭린현상까지 벌어집니다. 숙종은 등골이 서늘했을 겁니다. 민심이 흉흉해지고 하늘마저 경고를 보낸다고 느꼈겠죠. 박태보의 죽음 이후 10년 가까이 민심은 흉흉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숙종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묵은 원한을 풀고 민심을 하나로 모을 타이밍이다. 그는 민심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기 위해 단종이라는 고삐를 잡은 겁니다. 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남았습니다. 신하들이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그 질문. 단종을 복위시키면 세조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 숙종이 내세운 논리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것은 동양의 정명론, 즉 이름을 바르게 함을 세조대왕께서 교묘하게 단종을 붙은 쫓아낸 궤변이었습니다. 것은 당시 나라가 위태로워서 어쩔 수 없는 권도였느니라. 그리고 단종이 물러난 것 또한 하늘의 뜻이었다. 하지만 200년이 지난 지금 단종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또한 과인의 도리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가해자 세조도 옳았고 피해자 단종도 옳았다. 서로 모순되는 두 명제를 동시에 참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이중사고가 바로 이겁니다. 전쟁은 평화다. 자유는 예속이다. 숙종은 말합니다. 찬탈은 구국이다. 복위는 효도다.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메커니즘으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세조 시대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단종이라는 희생양이 필요했다면 숙종 시대의 통합을 위해서는 그 희생양을 신성한 존재로 부활시키는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숙종은 이 모순을 힘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세조는 세조대로 종묘에 모시고 단종은 단종대로 종묘에 모신다. 둘 다 내 조상이고 둘 다 왕이다. 토 달지 마라. 결국 조선의 종묘에는 왕위를 뺏은 삼촌과 뺏긴 조카가 나란히 진주단지를 모시고 앉아있는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숙종이 이 논리를 짤 때 민간에 퍼진 꿈 이야기도 이용했다는 겁니다. 세조는 단종을 죽인 후 꿈속에서 단종의 어머니 언덕왕후에게 침 세례를 맞고 피부병을 얻었다고 하죠. 아들의 경세자도 일찍 죽고요. 이것은 저주였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달랐습니다. 내 꿈에 단종이 나타나 고맙다고 하더라. 숙종은 자신을 가문의 저주를 끊어낸 엑소시스트로 연출한 겁니다. 정말 치밀하지 않나요? 단종이 왕이 되자 그를 위해 죽어간 사육신도 역적의 멍에를 벗고 충신으로 부활합니다. 성산문, 박팽년, 이계.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사육신이라는 명단이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공식 기록인 세조실록이 아닙니다. 민간에 떠돌던 야사집 남유운의 육신전에서 왔습니다. 실록에는 김문기라는 인물이 거사의 핵심 주동자로 나오는데 야사인 육신전에는 빠져 있었거든요. 숙종은 실록보다 야사를 택했습니다. 왜? 백성들이 이미 육신전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진시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팩트가 아니라 스토리가 지배합니다. 숙종은 백성들이 사랑하는 스토리를 공식 역사로 인정해주면서 민심을 얻는 고도의 포퓰리즘 전략을 쓴 겁니다. 지금 노량진 사육신 묘역에 가보시면 무덤이 7개입니다. 사육신인데 왜 7개죠? 1970년대 국사편찬위원회가 김문기 또한 사육신과 함께 거사를 주도했다는 실록의 기록을 인정하면서 역사적 재평가를 통해 가묘를 추가로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7인데 이름은 6인 이웃지 못할 코미디. 이것이야말로 역사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후대 사람들의 필요와 욕망에 의해 편집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숙종은 사육신을 복권하면서 살아있는 신하들에게 무언의 압박을 가합니다. 보아라. 나에게 충성하다 죽으면 200년이 지나도 이렇게 영웅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 목숨 바쳐라. 충신의 복권은 곧 현재를 위한 충성 강요 계약서였던 셈이죠. 이 화려한 보기식 뒤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단종의 아내 정순왕후입니다. 남편이 죽고 무려 64년을 더 살았던 그녀. 82세로 눈을 감을 때까지 평생 영월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동대문 밖에서 염색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숙종의 복위 선언으로 그녀도 다시 왕비가 되었지만 과연 그녀가 지하에서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내 남편 죽여놓고 이제 와서 생색이냐며 비웃었을까요? 권력자들의 잔치판 뒤에는 언제나 여인들의 한숨이 숨어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한편 단종의 복위가 결정되었지만 막상 단종의 무덤을 찾는 것부터가 난관이었습니다. 200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숲이 우거지고 위치조차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실록과 야사의 아주 기묘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영월 군수가 묘를 찾아 헤매다 지쳐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손가락으로 산기슭을 가리키더라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 그곳을 파보니 어몽도가 몰래 묻어두었던 지석이 나왔다는 거죠. 숙종은 이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쳤을 겁니다. 그리고 전국에 방을 붙여 이 기적을 홍보했겠죠. 보아라. 하늘이 감동하고 귀신이 도왔다. 나의 결정이 옳았음이 증명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자가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출한 기적의 스토리텔링이었을까요? 어쨌든 백성들은 이 신비한 이야기에 열광했고 숙종은 하늘이 낸 효자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단종의 묘는 장릉으로 격상되고 국왕이 직접 제사를 지냅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하늘의 뜻이 바로 섰다. 우리 전하, 정말 성군이시다. 숙종의 지지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의 최종 승자는 누구일까요? 241년 만에 억울함을 푼 단종일까요? 충신이 된 사육신일까요? 아니요. 진짜 승자는 바로 숙종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는 시뮬라크를 이야기했습니다. 원본 없는 이미지, 혹은 원본보다 더 실제 같은 가짜. 숙종이 만든 도덕적인 조선은 거대한 시뮬라크였습니다. 제조의 피비린내 나는 찬탈과 사륙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복이라는 화려한 비단 이불로 덮었을 뿐이죠. 하지만 백성들은 그 이불을 보고 열광했고 숙종은 그 환호를 먹고 강력한 왕권을 완성했습니다. 단종은 241년 만에 노산군이라는 죄수복을 벗고 단종이라는 골룡포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골룡포를 입혀준 건 단종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싶었던 영악한 후손 숙종의 고도의 정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숙종의 이 기막힌 시체 소생술과 충성유도 기술은 훗날 아주 똑똑한 수제자가 배워갑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만났던 정조입니다. 정조가 죄인으로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를 복권시킬 때 썼던 논리가 놀랍게도 숙종이 단종을 복위시킬 때 쓴 논리와 판박이입니다. 죽은 자는 억울했고 산 자는 효도한다.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고 모방되며 흐르는 것이죠. 숙종이 만든 이 무서운 정치 교과서가 조선 후기를 지배했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 241년이라는 긴 침묵을 깬 한 사건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숙종의 단종 복위. 표면적으로는 권선징악과 사필귀정의 아름다운 동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치는 정치적 계산과 집단적 죄의식을 씻어내려는 왕실의 처절한 몸부림이 얽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며 동양 철학의 업과 서양 심리학의 통합을 떠올려 봅니다. 세조가 지은 업보. 그 피해 대가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의식 속에 남아 후손들을 괴롭혔고 결국 숙종 때에 이르러서야 그것을 직면하고 회수하는 구판을 벌인 것입니다. 숙종이 비록 정치적 의도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진 내면의 그림자를 양지로 끌어올려 통합해낸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는 인간은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 국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과거의 잘못, 부끄러운 역사, 억울한 주름들을 이제 그만 덮자. 경제 살리기도 바쁜데 옛날 얘기 그만해라며 외면할 때 그 사회는 병듭니다. 무의식에 쌓인 독소가 골마 터지게 되죠. 숙종은 모순덩어리였고 계산적인 정치가였지만 적어도 그 그림자를 공식화하는 용기는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어문구 같은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역사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단종은 비로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었겠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단종은 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억울한 죽음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묻혀버린 진실들.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나의 이익에 방해가 된다고 눈을 돌리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내 진영의 승리를 위해 그들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진 않나요? 역사는 죽은 자들의 무덤이 아닙니다. 역사는 산 자들이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는 거울입니다. 숙종이 단종을 통해 자신의 왕권을 비추어 보았듯 우리도 단종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우리의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의 양심은 안녕한지 비추어 봐야 하지 않을까요? 241년을 기다린 소년 왕 단종, 그리고 그를 이용해 시대를 경영했던 숙종. 두 유령의 기묘한 동거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가? 아니면 편리한 거짓 속에 숨을 것인가? 조선왕 조심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권력의 민낯과 인간의 진심 사이에서 아싸스하게 줄타기했던 조선의 마음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미친 역사의 숨결을 불어넣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엔 어떤 유령이 살고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